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 쓰는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에세이도 쓰고요. 텔레비전에서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립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늘 난감합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성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쉽게 키울 수 있을까? 제가 내린 답변은 관계 맺기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요. 주변의 장소들과 관계 맺기도 중요합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내가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 변화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창의력으로 연결시키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를 변화시켰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어떻게 저의 창의력을 발전시켰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 그리고 커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카페 그리고 커피에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이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영국의 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카페가 있다면 영국에는 펍이 있습니다. 펍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인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미국의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어째서 오디오 시스템이 발달했고 어떻게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일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오타쿠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오타쿠를 탄생시키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오타쿠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 모든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총 결집시키면서 올덴버그라는 학자의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과 직장 그리고 그 두 개의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창의성을 발전시키는가, 그 제3의 장소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역과 제3의 장소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챕터를 통해서 지역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카페가 시작된 역사입니다. 제 인생에서 커피는 굉장히 중요한 물체입니다. 커피는 저의 이야기 말벗이기도 하고요. 커피는 저의 연료이기도 합니다.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2000년대 초반 프랑스와 이탈리아 여행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커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카페를 처음 갔을 때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커피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커피 맛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알고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카페를 커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가서는 커피의 맛에 놀랐습니다. 프랑스가 카페 오레, 카페 라떼의 나라라면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당시에는 거의 생소한 문화였는데 저 역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에스프레소를 맛봤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용액에 정말 쓰디쓴 커피를 마시면서 정신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프레소를 순식간에 마시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페 문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서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바로 나갑니다. 이들에게 커피는 휴식의 물체가 아니라 그냥 연료를 주입하는 장소였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루에
에스프레소를 한 10잔 정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연료처럼 주입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커피를 주입하고 또 다시 일을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굉장히 다른 문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한국에 다양한 카페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체인점도 많아졌고요. 특색 있는 카페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저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제가 이제 저의 앱 지도에 있는 표시입니다. 저는 지역에 강의를 가거나 여행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지도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가고 싶은 카페나 가고 싶은 음식점들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두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갈 때마다 이 카페를 가보거나 맛집에 들러가지고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뭘 찾아볼 것인가. 저는 제일 먼저 카페를 찾아보고 음식점을 찾아보고 도서관을 찾아보고 서점을 찾아봅니다.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카페와 도서관, 음식점, 서점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제일 먼저 느껴보곤 합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많은 작가들이 커피에 의존합니다. 그럼 커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커피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는 제일 처음 이슬람 수도승들의 각성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커피는 각성의 효과로 출발이 된 거죠. 커피가 유럽에 전해진 건 17세기였고요. 카페가 생긴 거는 17세기 중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가 만들어진 건 이슬람 수도승들 때문이었는데 왜 카페가 활발하게 꽃피운 것은 유럽일까? 그것은 커피의 아주 큰 특성 때문인데요. 커피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광장 문화, 그리고 유럽의 도시 문화와 만나서 커피가 카페의 어떤 매개체가 된 것이죠. 18세기 말에는 파리에만 무려 380곳의 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대단한 장소인 것이죠. 그때도 사실 커피는 그렇게 맛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에 사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진짜 맛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비하면. 하지만 프랑스는 커피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페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집에서 마시는 커피보다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훨씬 맛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도 커피를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러 가는 곳이었던 거죠. 네, 그럼 카페는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는 우선 축제의 장소이자 혁명의 장소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혁명들이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카페는 공론장의 역할을 했고요. 많은 남성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지금도 비슷하죠.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공론장의 역할로 카페를 이용했고, 그들이 혁명을 주도하기도 하였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전파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인 이상이 서울시 종로에 제비라는 다방을 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비라는 다방 역시 새로운 음식을 전파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당대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사실은 당시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커피를 마시긴 했죠. 커피라는 매개체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커피를 마신다는 이유로 카페에 갔기 때문에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커피 때문에 남편들의 정력이 떨어졌고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커피는 정말 불행한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의 정력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카페는 작품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카페는 초창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진상 손님들도 꽤 많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 상진상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 아주 유명한 커플이죠. 이 두 분들이 정말 카페에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단골로 삼고 있던 카페가 원래는 카페 데 마르라는 곳이었는데 이들이 카페 플로르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난방시설이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정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카페 진상 손님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오전 9시에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정오까지 원고를 씁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2시까지는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원고를 집필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카페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카페에 짐을 놔두고 잠깐 점심 먹으러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이야말로 그 진상 손님들의 원조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명한 시인이었던 베를렌, 랭보 이런 분들은 종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카페의 주문용 종이에다가 엄청난 시를 남겼습니다. 그 카페 주문용 종이에 남긴 시들은 지금 엄청 고가에 팔리고 있죠. 그렇게 카페를 이용한 분들이 꽤 계셨고요. 수많은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들에는 각각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페마다 유명한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마치 전속 작가인 것처럼 그런 카페와 작가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지역에는 유독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카페에서 글을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저 역시 카페에서 글을 쓴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1카페 1작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카페에 한 명의 작가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저 건너편에 유명한 작가님이 앉아서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나왔습니다. 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우리는 법칙을 알고 있는 거죠. 1카페 1작가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전속 작가인 것처럼 각각의 카페에 유명 작가들이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삶을 관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늘 집에만 있으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카페에 가면 랜덤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평소에 보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삶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관찰해야 되는데 내가 관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카페에 오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또한 작품을 유통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페는 화가들의 전시장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신작 발표회를 카페에서 많이 했고요. 그 유명한 르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를 상영한 곳도 바로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곡을 공연하는 공연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그 작품을 들은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의 유통이자 영감을 주고받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또 당시에 카페는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거래들이 오가고 많은 사기들도 쳤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점술가들은 커피 찌꺼기로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치료사들은 커피로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커피가 당대 문화를 얼마나 크게 휘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카페는 편견을 없애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카페에 들어갔다가는 자신의 편견을 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카페에 갔다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사방에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이 든 분들이 큰 소리로 한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곳이 카페여야 되지 않는가. 너무 카페가 조용하거나 적막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로스앤젤레스 카페에 이런 문구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업장에서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동성애 혐오, 성전환 혐오, 그리고 불쾌한 행동은 절대 금지되고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손님은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경고장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페는 아주 오래전부터 편견을 없애는 곳이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카페를 통해서 자신의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페는 새로운 창의성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 원칙,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편견 가지지 않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바로 카페에 나가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없애는 카페가 저는 창의성의 첫 번째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카페가 있다면 영국에는 펍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영국인들은 펍을 좋아할까? 제가 영국에서 한 달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동네 펍을 늘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장님들이, 펍 사장님들이 저를 정말 무시하더라고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펍 사장님은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아주 단골이 아닌 이상 정말 무뚝뚝하게 대하고요. 근데 단골들에게는 굉장히 살뜰하게 대합니다. 전 이게 영국 펍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국 사람들이 펍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규모와 따뜻함 때문입니다. 가끔 오는 손님보다 자주 오는 단골을 위한 가게. 가끔 오는 손님에게는 차갑지만 자주 오는 손님들에게는 정말 아주 깊숙한 이야기와 농담을 나눌 수 있는 가게.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펍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겠죠. 영국인들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펍이 있다면, 장사가 잘 되는 펍이 있다면 미국 사람들은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약간 미국 사람들에 대한 좀 뭐랄까 질타 혹은 비꼬는 말투인데요. 미국인들은 장사를 너무 좋아한다.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키우려고 한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휴먼 스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영국인들은 소박한 삶에 만족을 합니다. 동네 작은 펍, 그게 얼마나 큰 수익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장사 잘 되면 확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동네 사람들과 농담을 나누는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동네 술집은 왜 중요한가?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에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대형 술집 5곳, 그리고 동네 술집 2곳에서 술을 마신 고객 2,300여 명을 관찰을 한 다음에 단골 고객 6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도, 신뢰도, 만족도, 소속감 등을 물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어땠냐면요. 도심부의 대형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동네 작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뜻 생각해 봐도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지죠. 우리 역시 퇴근 후에 한복판, 아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아주 한적한 동네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아주 좋잖아요. 이 연구 결과를 따르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도 참 차이가 컸는데요. 20분 기준으로 시내 술집에서는 3분 이야기를 나눴다면 동네 술집에서는 8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술집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만 동네에서는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술을 마신 양에도 차이가 났는데요. 동네 술집보다 시내 술집에서 술을 훨씬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적게 하니까 술을 빨리 마시게 되고 많이 마시게 되겠죠. 하지만 동네 술집에서는 자제하면서 이 동네니까, 우리 동네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직장 근처 시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집과 가까운 곳에 와서 술을 마시는 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이제는 동네 술집, 좀 맛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내 북적북적한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동네에서 마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유 있게 맛있게 술을 마시고 걸어가서 집에서 잠이 드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연구 결과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동네에 카페가 많으면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는가라는 연구였습니다. 이건 약간 의외의 결과일 수 있는데요. 예일대학교에 있는 앤드류 파파크리스토스 교수가 이끄는 팀이 새로 개업하는 카페 개수를 분석하고 그 카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카페 같은 소매상점들이 동네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이런 사실 입증을 한 건데요. 그리고 동네 카페 수가 많아지면 살인사건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는 작은 구멍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다 단골 장사들이었죠. 누가 어디 집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익숙하게 그 가게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에 가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편의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모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구멍가게가 했던 역할을 이제는 카페가 할 수 있다. 카페가 예전 동네 슈퍼에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 단골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가 많아질수록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카페에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있고 그런 풍경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뭔가 카페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동네 카페야말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학 이론 중에 아주 유명한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나머지 유리창도 깰 것이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어떤 장소가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를 더럽게 쓸 것이며 더 나쁘게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론이 나온 이유는 경찰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범지대는 경찰력이 개입하여서 그 지역에 순찰을 돌면서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씁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깨진 유리창을 누군가 막으면 잘 이용을 하면 거기가 훨씬 더 새로운 문화적인 장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걸 나쁜 쪽으로 재단하고 그걸 힘으로 제압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버려진 곳을 더 재미있게 꾸밀 것인가, 더 새로운 곳으로 꾸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수많은 카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영업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오래된 방앗간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창고를 카페로 만들기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버려진 것 같은 공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카페들이 많아질수록 어쩌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뒤집는 우리의 새로운 사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펍 생각할 때마다 우리 동네에 새로운 술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가까운 곳에 새로운 맛집 혹은 새로운 카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산책을 자주 하는 일입니다. 동네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산책을 해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저는 창의성의
두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갔다 온 경험이었는데요. 보스턴에 다녀왔습니다. 보스턴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미술관을 가는 거였고요.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구장에 가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V에서 보던 농구 경기를 직접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농구 경기장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문화의 용광로더라고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진다는 느낌.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농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농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함께 응원하는 팀이 있다는 게 아주 큰 결속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카메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정말 많고 뭔가 해방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이 함께 교감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 스포츠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승부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하는가, 그런 교육의 장소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포츠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와 교육과 다양한 교감을 하는 장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땅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땅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좁은 장소에 모여서 서로 교감을 하는 겁니다. 2017년 포브스의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미국 주택이 가구당 평균 면적이 23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70평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70평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부럽죠. 우리 집은 대체로 20평, 30평 이런데 전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얼마나 미국이 땅이 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뉴욕이나 보스턴 이런 대도시에는 1인당 가구의 평균 면적이 크지 않겠지만 시골에 가면 엄청나게 넓은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가 생기는 것인데, 이들은 별로 딱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적인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를 몰고 농구 경기장을 간다든지 미식축구를 본다든지 그런 걸로 문화적인 욕구를 채웁니다. 비공식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의 삶이 바로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번성시키게 됐습니다. 갈 곳은 굉장히 멀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오디오와 비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대신 집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을 사들여서 그 전자제품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광장이 있다면 미국에는 집이 있는 것이죠.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이런 배경은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기업의 출발이 되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1998년에 온라인 DVD 대여 업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2002년에는 70만 명, 2005년에는 360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를 했고요. 2007년에는 스트리밍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미국 중심이었는데 2010년에 이르러서 캐나다에 서비스를 하게 됐고요. 2013년에는 그 유명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컨텐츠를 출발시켰습니다.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때 나온 거죠.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경험이 적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DVD를 빌려보다가 이제는 DVD도 빌리지 않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네트워크를 통한 영화를 볼 수 있다.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로 넓어진 거죠. 어쩌면 이 할리우드 시스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시스템과 넷플릭스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카페를 가지지 못한, 카페가 없는, 그리고 광장이 없는 미국인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대하는 미국인의 태도도 좀 유별난 데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86%가 야외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원이나 어떤 테라스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가구가 의자, 라운지 소파, 조명, 전구, 파라솔, 화덕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집을 잘 누릴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화덕에서 뭘 구워 먹고, 파라솔을 펴고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구와 조명으로 장식을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미국인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크다는 이유는 어쩌면 동네보다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이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연주회 같은 것들을 무조건 다 챙깁니다.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들 꽤 많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급하게 회사에서 뛰어와서 아이들의 연주회를 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중심이었던 미국 역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가족이 많아졌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겠죠.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주택 소유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자가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새로운 세대들은 지방의 전원도시, 그러니까 근교가 아니라 더 떨어져 있는, 도시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노인층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을 실버타운에 함께 모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도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곧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텐데, 이런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기고 고가의 실버타운들이 생길수록 시스템은 좋지만 굉장히 한계가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고령자들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고령자들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편안하긴 하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점점 노령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남기게 됩니다. 미국은 넓은 땅과 좋은 시스템을 통하여 지금까지 세계의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전 넷플릭스라는 공간이 일종의 카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유럽의 카페와 펍이 제3의 장소였다면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와 홈 엔터테인먼트가 제3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온라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제3의 장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오프라인을 꼽습니다. 왜냐? 온라인에서는 솔직할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지킬 수 있는 예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고령자들이 모여있는 실버타운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바로 미국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갔었습니다. 1997년쯤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키하바라, 시부야 이런 곳을 갔었는데, 와, 정말 한국에서 보지도 못했던 CD와 온갖 LP와 테이프와 시스템을 보면서 와, 정말 발전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오타쿠 문화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를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본 하면 오타쿠 문화를 떠올리게 되고, 한국에도 이제 오타쿠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타쿠란 무엇인가? 네, 우선 사전적 정의로는 특정 대상에 강하게 몰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타쿠라고 합니다. 집착이 강하거나 한 주제에, 한 소재에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많은 돈을 쓰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소설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약간 매니악한
주인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오타쿠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만 저는 오타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타쿠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 스스로는 오타쿠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오타쿠의 배경이 일단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타쿠가 태어나게 된 계기에는 일본의 학생운동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1968년에 일본의 학생운동, 그 유명한 전공투 세대가 있었죠. 한국의 성공적인 혹은 뭔가 결과를 얻어냈던 학생운동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학생운동이 실패하자 이 전공투 세대가 실패했구나 이런 패배감 때문에 정치보다는 생활에 몰두하게 되거나 큰 거보다는 좀 더 작은 거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전공투 세대인데 그가 쓰는 소설을 보면 거대한 역사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후반기에 가면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태도는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저는 그게 전공투 세대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공투 세대들이 사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오타쿠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오타쿠를 주로 설명하는 데 많이 거론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산업에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타쿠를 생각할 때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오타쿠의 특징이 장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돈과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중심에서 떨어져 나간,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장소를 찾고자 했고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이 오타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티엔 바랄리라는 프랑스 학자가 일본에 살면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오타쿠 가상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타쿠족은 일본의 집단주의에서 이탈하거나 일본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오타쿠 가상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부터 실제 세계에서 밀려나서 실제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 몰두한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오타쿠는 발달된 미디어를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만들었고 그 가상세계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컴퓨터상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현실 사회의 이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도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타쿠들이 일본에서 상륙하였다. 걱정이 많다. 왜냐하면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현실을 회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성향은 아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오타쿠가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에반겔리온을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이 거대해진 것 역시 다 이 오타쿠들의 영향력이었고요. 한국의 영화 산업에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들이 피했던 장소, 현실을 떠나서 가상 공간에 집착했는데 그 가상 공간이 이제는 현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제3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공간을 선택했고 그 가상 공간을 정말 살뜰하게 꾸며서 그 공간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현실 공간을 이긴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혹은 현실 공간으로 착각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힘이, 일본 문화의 힘이, 그리고 일본의 오타쿠의 힘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굉장히 집단이 중요한 나라이죠. 하지만 그 반작용도 꽤 컸습니다.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할 수 있고 그 창조가, 그 문화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일본이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타쿠 문화야말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창의성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카페, 펍, CD가게, 넷플릭스, 홈 엔터테인먼트, 오타쿠의 문화들을 이야기했는데 전 이게 모두 제3의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레이 올든버그라는 학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제1의 장소인 가정이 있고 제2의 장소인 일터 혹은 학교 이런 곳이 있다면 목적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 바로 제3의 장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가 그런 곳이죠. 우리는 카페를 일터나 학교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집처럼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접촉에는 목적이 없고요. 대인관계는 폭넓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재미입니다. 제3의 공간은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재미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우선 집과 학교 혹은 일터는 재미를 위해서 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3의 공간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장소가 제3의 장소인데요. 이 제3의 장소가 등장하는 영화 두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걸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제3의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영화는 패터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패터슨은 패터슨시에 살고 있는 패터슨 씨가 주인공입니다. 아주 라임이 기가 막히죠. 이 패터슨 씨는 직업이 버스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운전을 하고 틈틈이 시를 씁니다. 시인이기도 하죠. 밤이 되면 개를 산책시키면서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하루 일과를 끝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상을 꿈꿉니다. 아주 평온하고 규칙적이면서 아무런 잡음이 없는 그런 삶을 꿈꾸죠. 이 중에 펍의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펍의 주인이 전 굉장히 재밌습니다. 패터슨 시의 아주 작은 기사들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둡니다. 이 사람은 큰 뉴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뉴스. 누구누구가 패터슨 시에서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뉴스를 좋아하고 그런 뉴스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혼자서 체스를 둡니다. 1인 2역을 해서 자신과 함께 노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제발 이 펍에 텔레비전을 놓아달라고 하지만 절대 텔레비전 놓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규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규칙이 있느냐. 이 펍은 혼자 와서 혹은 같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즐기다가 가는 곳이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터슨이라는 버스 운전사이자 시인의 일상은 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는 이 패터슨 씨에게 계속 시집을 내보라고 합니다. 당신의 시가 너무 좋으니까 시집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시를 볼 것이다. 하지만 패터슨 씨는 왜 그런지 시집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패터슨 씨의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은데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집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혹은 자기의 과정이 약간 달라지겠죠. 시를 쓰기 위해서 일상을 관찰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패터슨 씨는 시를 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대도시에 살면서 목표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진짜 행복은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패터슨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나의 올드 오크라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 북동부 폐광촌이 배경인데요. 어느 날 이 폐광촌에 시리아 난민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이 동네를 찾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화가 막 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탄광이 없어져가지고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됐는데 또 다른 놈들이 와서 이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주인공이 이제 그 펍의 주인입니다. TJ라는 주인인데요. 펍의 모습을 보면 안쪽 방에 탄광 시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방 자체가 이 지역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헌신하지를 못하지만 누군가를 배척하려 하지 않는 마음, 이게 딱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서서 뭔가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주인공 TJ입니다. 하지만 이 TJ가 운영하고 있는 올드 오크라는 펍은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리아 난민 중에 사진작가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으로 이 펍에서 전시회를 혹은 영상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과 새로 이주해 온 시리아 난민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펍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연대를 하면 활기차게 변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함께 나누는 가능성만으로도 이 지역 전체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펍에서 사진작가의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을 하는데 사람들은 대단한 영화가 아닌데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보면서 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커다란 극장이 아니라 작은 펍에서 대단한 영화가 아닌 자신들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어떤 것들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도 많이 붕괴가 되었는데요. 큰 극장들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적인 장소들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영화관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영화를 큐레이션하고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특색 있는 영화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게 나의 올드 오크에 나왔던 것처럼 큰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 마치 영국의 펍의 정신처럼 작은 사람들끼리 작은 행복을 소소하게 나누는 걸 지향하면 삶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카페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1960년에 프랑스에 60만 개의 카페가 있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2016년에 3만 4천 개로 줄었고 지금은 더 줄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카페가 줄어드는 걸 우려의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시골에 가면요, 카페가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카페가 우체국 역할도 대신하고요, 식품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베이커리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술 판매장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인프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카페가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8년에 금연법이 전국적으로 도입이 됐죠. 근데 카페에서 담배를 못 피우기 때문에 담배와 커피로 뭔가 휴식을 취했던 사람들이 카페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예전에 카페에서 마을 소식을 전했던 사랑방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모바일로 모든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카페에 갈 일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커피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커피가 더 이상 맛이 없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젊은 세대들이 커피 맛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옛날 카페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 세대가 뒤섞일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일본의 경우에는 실내에다가 거리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바깥보다는 실내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실내를 걷다 보면 왼쪽에 서점도 있고 또 가다 보면은 가라오케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식당도 있고 그렇게 조성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뒤섞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3의 장소를
떠올렸을 때 한국에 그런 곳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강의를 많이 가면서 느끼는 건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서점을 가는데요. 서점에 가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책들, 그 지역의 지도, 그 지역의 음식 같은 걸 소개해주는 책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꾸려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맛집 역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갈 때마다 서점과 도서관과 작은 식당들,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을 파는 곳에 가서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성공 좋죠. 근데 커다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작은 행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작은 행복을 누리기에는 대도시보다는 지역의 작은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 진부한 말들이 이제 더욱더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장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만의 제3의 장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소설 읽기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장소, 공간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공간만 생각하시겠지만 소설을 읽는다는 일 역시 저는 제3의 장소를 발견하는 일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독서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자기계발서나 실용적인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목표 중심적인 목표를 위한 독서이죠. 하지만 소설을 읽는다는 건 목표 중심적인, 목표 지향적인 독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읽어봤자 뭐 교훈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소설을 읽는다는 게 어쩌면 제3의 장소를 발견하는 일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읽는다는 건 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끝으로 가는 이야기 속에서 아주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 디테일에서 우리만의 행복을 찾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북유럽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다양한 사람들의 서재를 방문하고 책장을 발견하는 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소설은 잘 안 읽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소설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설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소설에는 작가가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작가의 철학적 비전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작가가 가보았던 모든 장소들의 경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가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대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장소의 경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노인과 바다를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인과 바다는 가본 적이 없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마치 가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현실의 공간일까 아닐까?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가보지 못한 사회가 있고 가보지 못한 노인과 바다의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현실, 하나는 가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쩌면 노인과 바다를 다 읽고 났을 때 그 바다가 더욱더 현실의 공간이 아닐까. 실존하지만 가보지 않은 공간보다 내가 읽은 소설의 공간이 나중에 보면 더 현실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설을 읽는다는 건 그런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저는 그게 제3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과 학교 혹은 일터를 왔다 갔다 할 때 소설을 들고 어딘가로 가보신다면 저는 그게 제3의 장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일은 아마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새로운 카페, 새로운 맛집, 새로운 장소, 도서관, 서점에 가서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소설을 하나 사서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판다는 집에 가서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꾸려보신다면 그게 진정한 제3의 장소, 제3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가가 드리는 충고이지만 제가 다양한 지역을 가보고 다양한 책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아주 큰 돈 들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행복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커피 이야기로 출발했지만 소설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이 소설가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소설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소설 읽는 걸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